자, 우리가 리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리스에 대해서 배울 건데, 리스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리스가 왜 어려운지, 그 다음에 리스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그랬을 때 리스의 종류는요, 크게 운용 리스하고 금융 리스가 있어요. 자, 운용 리스는 차를 빌리는 것이고요, 금융 리스는 차값을 빌리는 거야. 그래서 운용 리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차를 빌린다, 렌트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차를 빌려오는 거죠. 이렇게 차를 빌려와서, 그냥 차만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내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용권만 있고요. 법적 소유권이나 경제적 소유권은 다 아주 렌트카.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금융리스라고 하는 건 차값을 빌리는 거야. 내가 만약에 현대차에 차를 사러 가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현대차가 소개시켜준 현대캐피탈로 가는 거야. 그래서 현대캐피탈로 가서 돈 좀 빌려줘. 나 차 사게. 라고 얘기하면 현대캐피탈이 현대차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줘요. 그리고 현대차가 나한테 차를 준다고요. 이렇게 준 상태에서 나는 매년 말 돈을 조금씩 갚는 거지. 이렇게 갚는 것을 금융리스라고 그러는데, 자, 이 금융리스의 특징은요, 현대캐피탈 입장에서 이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법적 소유권을 쥐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언제든 뺏어올 수 있게. 대신 경제적 소유권과 경제적 사용권을 주는 거. 이것을 금융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리스가요,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걸 안 해봤어, 우리가.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사실 주식이나 채권, 뭐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들어봄직 하거든? 근데 사실 리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많이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리스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면, 자, 지금 운용리스를 보면요, 아주 렌트카는요,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죠. 이렇게 차를 빌려주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리스 제공자라고 해요. 맞잖아? 차를 빌려주는 사람, 리스 제공자가 되고요. 이 차를 쓰는 사람을 리스 이용자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자, 금융리스로 넘어가면, 금융리스는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리스 제공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리스 이용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현대차. 물건을 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공급자라고 얘기해. 판매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봐봐. 하나의 거래에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있어요. 이 당사자들의 회계 처리를 한꺼번에 배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스를 배울 건데요. 이렇게 좀 나눠서 배워보자. 일단은 여러분들 공급자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얘는 나오진 않고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 이렇게 두 당사자가 있었을 때 이렇게 보자고.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먼저 배울게요. 그 다음에 다시. 리스 제공자의 회계처리 먼저 배울게요.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 배워볼게. 그래서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때는 어떻게 하고 금융 리스 때는 어떻게 하는지, 리스 이용자는 운용 리스 때는 어떻게 하고 금융 리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눠서 배우자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챕터에서 챕터를 다시 쪼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이거 리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이거 저장 조금만 할게요. 자, 리스 제공자 쪽 입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 제공자는요, 우선 이게 운용 리스인지 금융 리스인지부터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스의 구분부터 해야 돼요. 자, 리스의 구분은 언제 하냐? 라고 하면 얘는 리스 약정일에 하는 거야. 이때가 아니야. 리스 개시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결정이 나는 거지 리스를 시작할 때 결정이 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 약정일에 이 리스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다음 5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금융리스예요. 근데
5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운용 리스야.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다음 5가지 요건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가요. 다 쓰고 할게요. 요렇게 5가지예요. 요렇게 5가지거든. 자,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일단 연간회수 선택권이나 소유권 이전 약정이 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보자. 내용연수가 5년짜리 차량이 있어요. 얘를 리스를 해주는 거야. 리스를 해줄 건데, 자, 리스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이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리스 3년 동안 빌려 쓸 거잖아. 그리고 3년 끝나는 때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사실 무슨 조건이에요? 3년 할부 조건이야. 맞죠? 3년 동안 내가 소유권 갖고 있다가 너 줄게. 그때까지 돈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차를 빌려준 거야? 차값을 빌려준 거야? 할부잖아. 차값을 빌려준 거라고 보겠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근데 연간회수 선택권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리스료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3년이 되는데 좀 싼 값을 사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3년 할부에 나중에 일시금 반환 조건이죠. 잔금 청산 조건이란 말이야. 얘도 할부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차를 빌린 게 아니라 차값을 빌렸다고 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5년의 차량인데요. 리스 기간이요. 4.99년이야. 4년, 12개월, 30일 쓰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건 차를 빌린 거야? 차값을 빌린 거야? 차값을 빌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지금 4번째 얘기예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00만원짜리 차량을 빌려요. 근데 내가 리스비를 내는 게 999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차를 빌린 걸까? 차값을 빌린 거지. 그쵸? 그게 3번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요. 나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 못 써. 그러면 이거는 돈 빌려서 그 자산을 산 거죠, 내가.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봐. 이걸 가장 대표적인 게 교정기 같은 거거든? 치아 교정기? 치아 교정기 내가 쓰던 거 원래 5년짜리인데 내가 한 3년 쓴대. 근데 3년 끝나고 이거 누구한테 물릴 수 있어? 못 물리잖아. 그게 범용성이 없는 자산이야. 그러면 그거 3년 동안 돈 냈으면 3년으로 그냥 교정기 산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금융 리스고요. 나머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면 운용 리스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운용 리스로 구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 운용 리스는요. 요거죠. 요거잖아. 여러분들 차를 빌려준 거야. 이게 뭐야? 임대야. 그냥 빌려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회계 처리는 첫 번째, 리스료 수익 인식해야죠. 받을 때마다. 그 다음에 그냥 차를 빌려준 거니까 차를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산 도유 시에 회계 처리해줘야지. 뭐 상각, 평가, 손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맞잖아. 내가 갖고 있는 차를 빌려줬다? 그러면 받는 임대수익 그대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차를 빌려줬긴 했지만 그게 상각이 되는 건 내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다야.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용 리스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스료 수익은요. 매년 균등 금액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X년 초에요. X년도에 우리가 리스료 수익으로 80만 원을 받아요. 그다음에 X2년도에 리스료 수익으로요.
60만 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X3년도에 리스 수익으로 40만 원을 받기로 약정을 했어. 그러면 우리 3년 동안 얼마 받아? 180 받죠? 그러면 요거 균등 금액으로는 60만 원씩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년도에 분배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8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 리스료 수익으로 봐야 되는 건 60인 거죠. 나머지 20만 원은 선수 수익이야. 이렇게 적어주겠다고. 그 다음에 X2년도가 됐어요. 그러면 현금 60만 원 받죠. 그 다음에 대변에 리스료 수익 6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3년도요. 얘는 차변에 이제 현금 40 받죠. 근데 리스료 수익은 60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미리 받은 것 없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리스료 수익은 늘 매년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 요것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리스 제공자일 때는, 운용 리스일 때는 요렇게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금융 리스트를 한번 보자. 금융 리스트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금융 리스요. 자, 금융 리스는 차값을 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금융 리스는요,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미반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야. 내용 연수가 5년짜리인데 3년 동안 리스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야, 너 가져. 이러거나, 싼 값에 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즉, 미반환 조건이 때는 요거 두 개가 부여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미반환 조건이 되는 거지.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싼 값을 사가거나 아니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 이러면 나한테 그 자산은 돌아오지 않아. 미반환 조건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시로 좀 들어가 볼게. 자, 우리가요, 이렇게 해보자. 매년 말 리스료를요, 리스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인데,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매년 말 리스료를 60만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가매수 선택권이 10만원이 붙어 있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 약정. 얘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붙어 있겠지. 연도 말에 이렇게 되니까. 그쵸? 둘 중에 하나가 붙어 있을 거야. 지금 제가 둘 다 쓰긴 했는데, 연가매수 선택권 혹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었겠죠. 이게 미반환 조건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논의 편의상 그냥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고 할게요.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요. 여러분들 잘 봐봐. 다 언제 현금 흐름이? 미래 현금 흐름이잖아. 뭐 해야 돼? 현재 가치 할인해줘야죠. 맞죠? 자, 그래서 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요. 자, 이때 할인율로 쓰는 건요, 요걸로 하는 거야. 내재 이자율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걸로 할인을 해서 구한 금액이 뭐가 되냐면, 얘가 리스 채권 금액이 되는 거야. 우리가 리스 계약을 함으로써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리스 채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내재 이자율이요. 12%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3년 연금 연가 계수가 2.4018이라고 해볼게. 자, 구해봐. 리스 채권 얼마인지.
자, 이거 구하면 얼마나 나와요? 리스트 채권은 60만원 곱하기 어떻게 구하면 돼? 2.4018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이거 써놔둘게.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채권 금액은 1441080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자. 이 리스트 채권은요,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 나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될까?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리스 자산, 다른 말로 기초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의 공정가치 플러스 요거 개설 비용이야. 내가 차를 1000만원에 사왔어. 그 다음에 이 차를 뭔가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50만원이 들었다는 거야. 그럼 난 최소한 얼마나 받아요? 1050원 받아야 똘똘이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차값 1000만원, 이거 개설하는 비용 50만원, 1050만원,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개설 비용과 리스 채권 금액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년초의 분배를 해보면 리스 채권 144108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 자산, 얘를 사용권 자산이라고도 얘기해요. 사용권 자산 1441080만큼 줬다고 얘기하는 거지. 맞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배가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요, 우리 뭐 했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했죠. 이제 뭐 해줘야 될까? 삼각해줘야지. 맞죠? 그러면 삼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X년 초를 생각해보면요. 자, 우리요, 대략적으로 144만원의 채권이 있다고요. 그러면 나 이만큼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12%만큼은 이자를 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12%의 172 반올림 하면 930 정도의 이자를 받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받은 돈이 얼마야? 60만원 받기로 했잖아. 60만원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1년도 말에는 차변에 우리가 받은 현금은요 60만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 이자는 얼마야? 172,930만큼 이자를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자보다 너무 많이 받았잖아. 이거 뭘로 보는 거야? 원금 갚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 채권은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427070만큼 리스 채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리스 채권 금액은 이때는 1014010만큼 금액이 남아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손상 특별히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 년도에 또 뭐 해줘야겠어? 얘를 또 생각해줘야지.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또 생각해보면요. 자, 우리 대충 101만 4천원만큼의 채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이것의 12%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의 12% 하면은 12681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받은 돈은 60만원 받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요, 이거 분개해보면요, X2년도 말에는요, 차변에는 현금 6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요, 11682.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자는 11681인데 지금 60만 원을 받았잖아. 나머지 뭘로 보는 거야? 원금 회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채권 금액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478 319 뭐 이렇게 돼요. 숫자가 왜 이렇게 낯설지? 잠깐만. 맞는데. 그래서 요만큼의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의 채권이 없어졌으니까 남는 금액이 535, 691 정도가 남아요. 이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자, 이만큼의 채권이 남았고요. 상각은 했고요. 평가 없고요. 손상 없으니까 그대로 끝. 자, 그러면 이거 또 연도 말에 뭐 해야 돼? 또 상각해줘야지. 맞죠? 이렇게 상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12%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64283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받은 돈 60만 원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거 분개해보면요. 여기다 좀 쓸게요. 자, 현금 60만 원 받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이자 수익은요. 64283. 그럼 나머지는 원금 회수했다고 보는 거니까 이게 단수 차이가 좀 날 수는 있는데 네, 위에 금액하고 맞출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딱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봐봐. 이거는 사실 리스 문제가 아니야. 현재 가치 문제지. 맞죠? 그냥 용어만 리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냥 요거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상각밖에 없어요. 리스가 안 어려워. 용어만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 자, 용어 풀이를 조금 해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런 리스 계약을 해서요.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리스 계약하면서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을 모아보자. 얘는 받을 것 같죠? 그렇죠? 얘도 받을 것 같죠? 얘도 받을 것 같죠? 그러면 얘네도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 즉, 요 네모칸 전체가요. 요거죠? 맞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리스 총투자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금액들이 리스 총투자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잠깐만, 이거 조금만 아래다 쓸게. 용어 정리하는 거야, 용어 정리. 그래서 얘를 리스 총투자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리스 총투자 금액 중에요. 리스 이용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법한 금액 한번 골라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리스 이용자 주머니에 나오겠죠? 이것도 리스 이용자 주머니에 나오겠죠? 이것도 리스 이용자 주머니에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것도 나오겠지. 결국 여러분들 리스 이용자 주머니에 나올 돈은요. 이거 전체죠. 맞죠?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여러분들 리스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나요? 얘를 리스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60만 원 받는 건 이건 뭐라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기 리스료예요. 용어가. 그래서 정기 리스료가 이렇게 세 번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쓸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기 리스료. 요거 리스 이용자 주머니에서 나올 법한 돈은 리스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써드릴게. 어디다 써야 되지? 요것을 리스료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 총투자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봐봐. 우리 지금 요거 현재 가치 할 때 리스 총투자를 현재 가치를 했죠. 60만원, 60만원, 60만원 빠놓아. 이거에서 얘를 현재 가치 했잖아. 자, 얘를요, 여러분들 내재 이자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한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리스 순투자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리스 총투자 금액을 내재 이자율로 현재 가치한 금액을 리스 순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리스 순투자는 리스 채권 금액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봐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여기요. 지금 보시면요. 이 검정색 네모 박스가 리스 충투자잖아. 그치? 자, 우리가 이 리스 채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60만원, 60만원, 60만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현재 가치에서 구했죠. 사실 이 검정색 박스가 요거 전체잖아. 그럼 이 검정색 박스가 뭐라고? 리스 총투자. 얘를 내재이자로 현재 가치한 금액이 리스 순투자. 맞죠? 여기까지 두고. 근데 사실 60만원, 60만원, 60만원 영가매수 선택권이나 소유권 이전 약정을 현재 가치한 금액 리스 채권. 그러면 둘은 같을 수밖에 없고.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늘려보자. 기초 자산의 공정가치하고 개설비용하고 리스 채권하고 똑같대. 그리고 리스 채권하고 리스 순투자하고 똑같대. 그러면 리스 순투자하고 얘하고도 똑같은 거지. 맞죠? 그래서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개설비용과 리스 순투자도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공자에서 제공자의 위반한 조건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항상 이거 물어봐. 이자 수익 얼마냐? 혹은 리스 채권 잔액 얼마냐? 이거 많이 물어봐.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묻거나.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제공자의 위반한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이번 시간 조금만 길게 갈게요. 끊기가 애매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환 조건인데요. 자, 여러분들 반환 조건이란 뭐야? 이거죠. 5년 동안, 내용에서가 5년짜리 자산이, 차량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빌려준대. 그럼 3년 쓰고 가져와. 이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 리스료를 60, 60, 이렇게 정기 리스료를 받기로 했었어요. 얘가 정기 리스료였지, 용어가. 자, 그리고 반환 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3년 동안 차를 쓰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게 걱정이 될까? 이 녀석이 차를 가져갔어. 근데 온전한 차를 가져올까? 막 차를 여기저기 들이받고 막 그러고 오면 어떡해. 막 쓰고 주면 어떡해. 나 이게 걱정인 거야. 그래갖고 요즘에요, 내가 생각하는 리스 기간 끝나고 얘 잔존가치 구해요. 얘를 추정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50만 원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차를 빌려 쓰고 있다면, 야, 내가 생각하기엔 50만 원 정도는 남겨와야 되거든? 너 그 중에 얼마 보증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50만 원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만 원 중에 40만 원을 보증에 섰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르냐면 보증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40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50만 원 중에 10만 원은 보증을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얘를 무보증 잔존가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금액이 남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해야 돼? 다시 현재 가치 해줘야죠. 그렇죠? 뭐를 이용해서? 제공자의 내재 이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현재 가치한 금액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리스 채권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리스 채권은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리스 자산 혹은 기초 자산의 공정 가치와 개설 비용의 합계액과 똑같아야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재이자율이요 12%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3년 연금연가 개수가 2.4018, 그 다음에 3년 평가 개수가요 0.7118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거 리스트 채권 금액 한번 구해보세요. 자, 요거 리스트 채권 금액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요만큼 나오죠? 1796 980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지금 생겼으니까 우리 X1년초에 분배를 해보면요, 리스트 채권이 생겨요. 1796 980만큼. 맞죠? 그 다음에 보면은 리스 자산 혹은 사용권 자산을 이만큼 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X년도 말에 이거 뭐 해야 돼? 삼각해줘야지. 그쵸? 자, 그러면 삼각을 해보면요, 자, 나는 대충 한 180만원 돈의 채권이 있는 거죠. 그 중에 12%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요것을 12% 하면은 2로 638 정도 나와요. 이만큼 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은 60만원 받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 분개해 보면 현금으로요 우리 6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이자 수익은요 요만큼을 받고 싶어 했죠. 그러면 더 받은 돈은 원금 받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384 362 요만큼 원금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의 채권 금액이 없어지니까 우리 연도말의 채권 금액은요 1412 618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는데 요거 계속 삼각해 줘야죠. 그렇죠? 삼각해 봅시다. 그러면 X년도말에 삼각을 해보면요, 자, 1423 618에 나 12%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요것을 12% 그러면은 169 514 요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60만원 이렇게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X년도 말에 분배를 해보면요, 이자 수익으로는 169 514 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더 다른 금액은 나 요거 리스트 채권 금액 회수된 걸로 보는 거죠. 원금 회수됐구나 라고 해서 430 486만큼 원금을 받았다고 보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요만큼 채권 금액이 빠지면요 이 금액이 953 132 만큼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93,132만만큼의 채권이 있는 거야. 거기서 끝.
자, 이제 그 다음 연도 또 뭐 해줘야 돼? 다시 삼각해줘야지. 그쵸? 그러면 얘를 삼각하면요. 나 993132에 12%만큼 이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12% 하면은 119, 17, 뭐 6 정도 나오거든요. 119, 17, 6 정도. 자, 근데 실제로 받은 건 60만원 받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 분개해보면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원금 받았다라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480, 824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시키면 이때 남는 금액이 딱 50만원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수 차이가 좀 나서 그런데 딱 요 잔존가치만큼 남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회계 처리 사실 현재 가치 할인에 대한 문제죠. 상각에 대한 문제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만 조금 파악할게요. 자, 우리가 리스 계약을 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총액을 뭐라고 그랬어? 요거. 그러니까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금액. 요거를 우리는 리스 총투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리스 총투자의 금액 한번 구해보자. 얘도 받을 것 같고요. 얘도 받을 것 같고요. 얘도 받을 것 같고 얘네 둘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기대되는 현금으로는 요 검정색 박스 그대로가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 리스 총투자를 내재이자로 할인한 금액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리스 순투자. 그렇죠? 얘는 얘랑 똑같겠죠.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따져보자. 우리가 리스 계약으로 인해서요. 이거를 우리는 리스료라고 얘기했죠. 맞죠? 자, 리스료 구해보자. 이 정기리스료는 이용자 중간에 나올 거예요. 얘도 나올 거예요. 얘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용자 주머니에 나올 거야. 근데 얘는 보증을 안 했어. 그렇죠? 얘는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때는 요만큼이 리스료야. 그래서 아까 미반환 조건은요. 리스 총투자와 리스료가 일치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리스료와 리스 총투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네.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봐봐. 이제 이거 갖고 용어 정리해 줄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리스료요. 리스료의 10 봐봐. 요거 있죠? 자, 여러분들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럴까? 뭐야 이거?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럴까? 얘를 정기 리스료라고 하는 거야. 정기 리스료가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변동되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잖아. 얘네 두 개가 정기 리스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무반환 조건에 보면요. 여기 아닌데. 자, 미반환 조건에 보면 우리 리스료라고 얘기하는 거에 정기 리스료에 영가를 선택권하고 소유권 이전 약정이 있죠. 맞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얘를 가리고 보자. 자, 그러면 요게 뭐냐면요. 요게 정기 리스료고요. 그 다음에 얘가요. 영가멸 선택권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소유권 이전 약정이란 말이야. 아시겠나요? 이거 지금 미반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한 식이에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우고 이렇게 보자. 우리가 반환 조건의 그림을 보면요.
반환 조건에 비르면 리스료를 정규 리스료 플러스 보증 잠정 가치가 들어갔죠. 자, 요거씩 보면요. 여기서 얘를 지워보게 내가. 이렇게 지워보면 여기가 뭐야? 정규 리스료. 그 다음에 여기가 보증 잠정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한 가지 식에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이 식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리스 총투자 봐봐. 리스 총투자는요. 자, 우리가 위반한 조건일 때는 리스 총투자는 리스료랑 똑같았죠. 맞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 10 보면요. 얘를 가리고 보면요. 리스료, 리스 총투자. 위반한 조건의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환 조건은요. 리스료에서 무보증 잠정 가치까지 더해야 리스 총투자가 되지. 맞아. 그림으로 보여.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아시겠나요? 리스 총투자는 리스료 플러스 무보증 잠정 가치. 이렇게 식이 된 거라고요. 만약에 위반한 조건을 넣으면 이 자체가 없으니까 리스료 이꼴 리스 총투자가 되겠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다음에 리스 순투자요. 자, 리스 순투자는 리스 총투자를 매제이자율로 할인한 거죠. 그 말이 여기 써져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를 반환 조건으로 보면요. 자, 이 검정색 박스를 매제이자율로 할인한 게 리스 순투자야. 맞아?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리스료를 매제이자율로 할인한 것과 무보증 잠정 가치를 매제이자율로 할인한 것의 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가? 그게 의식이야. 이해가시나요? 자,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미시경 금융수익이요. 이게 뭐냐면 이자수익의 합계액이에요. 이자수익의 합계액이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배했던 거 잠깐 보면요. 지금 여기서 리스 총투자는 얼마야? 얘네 합친 거죠. 그럼 요거 다 합치면은 230 나온단 말이야. 맞죠? 230이 리스 총투자야. 자, 그 다음에 리스 순투자는 리스 채권 금액이니까 여기서 179만 6,980원을 빼면요. 그게 우리 이자수익 총 합계액하고 똑같아요. 항상. 못 믿겠으면 해봐. 못 믿겠으면 해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물론 뭐 단수 차이 때문에 한 200~300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재이자율이요. 자, 이 내재이자율은 여러분들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이게 뭐야?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와 개설비용을 요것과 일치하게 만들어준 거야. 자, 이게 뭐야? 리스 순투자. 자, 리스 순투자는요, 리스 채권하고 동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 채권은요, 기초자산의 공정가치하고 개설비용의 합계액하고 동일했었죠. 그러면 리스 총투자를 할인을 해서 리스 순투자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할인하는 이자율이 뭐냐는 거야. 그게 내재이자율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용어 정리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집에 가셔서 용어 정리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리스 제공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되셨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리스 이용자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리스 이용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리스 이용자. 잠깐만, 여기 좀 이렇게 좀 놓을게요. 자, 우리가 리스 제공자는요, 처음에 리스의 구분부터 했었죠. 그렇죠? 자, 리스 이용자도 그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자, 리스 이용자는요, 리스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자, 리스 이용자는 리스의 구분을 하지 않아요. 구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모두 금융 리스처럼 처리해요. 자,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거 취지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요. 부회부채 방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회부채가 뭐냐면요, 장부 외에 부채가 있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만약에 리스 자산을 빌려와요. 뭐 한 10,000원짜리 빌려온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운용 리스일 때, 금융 리스일 때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얘기해보자. 자, 운용 리스라면 그냥 이거죠. 사용권만 빌려오는 거니까 원래 자산이 30,000원. 그 다음에 얘가 20,000원, 부채가 20,000원, 자본이 10,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이런 재무상태표가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운용 리스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차량을 빌려온 것 뿐이에요. 재무상태표가 변하는 게 없어요. 맞죠? 그냥 우리는 차 빌려와서 차 렌트비만 그냥 계속 내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만약에 금융 리스라고 하면요, 자산이 원래 30,000원, 그 다음에 부채가 20,000원, 그 다음에 자본이 10,000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자, 이때는 차 값을 빌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리스 자산이라는 게 생겨버린다고. 그럼 자산이 이렇게 10,000원이 증가해버려요. 맞죠? 생각해봐. 차값을 빌려온 거니까 차는 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자산이 증가하겠지. 그리고 차값만큼 부채도 증가해버려요.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변해버린단 말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봐봐.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이거를 봐요. 이거를 BS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요.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 혹은, 부채 대비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요. 네, BS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운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2가 되죠. 근데 금융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은 대출 이자율이 달라져. 맞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대비 부채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여기다가 손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 그래서 은행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성 자체가 높아지는 기업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이걸 안 해. 다 이걸로 하지. 그래서 금융리스가 사실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야, 아예. 리스의 구분을 하지 말자. 그리고 다 금융리스처럼 처리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빌린 게 있는데 장부에 쓰여지지 않기, 운용리스는 장부에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얘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금융리스처럼 처리해.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라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이게 부회부채 방지 목적으로 우리가 리스를 아예 구분을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리스를 금융리스처럼 처리하면, 금융리스는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위반한 조건과 반환 조건이 있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 위반한 조건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얘는요, 이거죠. 우리가, 돈을 내고요. 돈을 내고 리스 기간 동안 쓰다가 나중에 리스 자산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의 예시, 아까 숫자 그대로 가볼게요.
이렇게 있었을 때, 이번엔 우리가 내는 돈이니까 마이너스 표시를 괄호 표시해줄게. 60만원, 6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가매수 선택권이 10만원에 붙을 수가 있거나, 혹은 소유권 이전 약정이 이렇게 돈이 안 붙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요, 이거 다 미래 현금에 넣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 현재 가치 땡겼죠? 그쵸? 현재 가치를 뭐로 땡겼어? 바이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로 땡겼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용자 입장이잖아. 자, 사실 제공자의 내재 이자율이 뭐냐면요, 이거 마진율이거든. 마진율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용자가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 내재 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요, 증권차익 이자율로 할인을 내줘요. 제공자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제공자는 내재 이자를 모를 리가 없지. 자기가 마진율을 결정을 하는데. 근데 상대방인 이용자는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아니,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 나 너한테 지금 한 10% 마진 보고 있어.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증권차익 이자율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권차익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얘가 12%야. 그러면 3년 연금연가 계수는요, 2.4018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3년 현가 계수는 0.7118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이번에는 연가매수 선택권으로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구한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리스 부채.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해요. 리스 부채 혹은 뭐 계약 부채. 뭐 어쨌든 부채 계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채 계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 구해봐. 금액 구해봐. 자, 여러분들 리스 부채 구하시면은 얼마나 와요? 자, 60만원 곱하기 2.4018 플러스 10만원 곱하기 0.7118 이렇게 해서 152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구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리스 부채는요, 특징이요, 요거예요. 지급할 것이 확실한 금액만 포함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용자 입장에서 지급할 것이 확실한 금액이 뭐가 있는지 보자. 자, 보시면요, 얘는요, 내가 빌렸으니까 줘야죠. 얘도 내가 빌렸으니까 줘야죠. 얘도 내가 빌렸으니까 줘야죠. 그 다음에 일단 소유권 이전 약정은 뭐 주는 금액은 없어요. 자, 그럼 연가매수 선택권은 3년 지나고 네가 싼 값에 사가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3년 동안 썼을 때 만약에 이 자산이 거지 같아. 그럼 안 살 수도 있잖아. 이건 3년 뒤에 봐야 되는 거야. 지급할 것이 확실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서 리스 부채 금액은요, 요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60만원은 그냥 2.4018 한 금액만 된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X년 초에 붕괴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리스 자산, 예를 들어 사용권 자산이라고 얘기해. 사용권 자산, 자동차가 생기는 거죠. 1441080만큼. 그 다음에 그만큼 리스 부채가 생기는 거지.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 부채가 현재 가치로 됐으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삼각해줘야지.
그쵸? 그러면 나 이것의 12%만큼 이자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금액이 1729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준 금액은 60만원 준 거잖아. 그러면 엑스비언드 말에는요,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한 이자 비용은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내가 준 현금은요, 60만원이었죠. 그쵸? 그러면 나머진, 아, 나 원금 갚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거 상각이 돼서, 요 금액이 1014, 얼마더라? 1014, 010,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를 계속 삼각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연도 말에 하는 회기처는 여기서 끝. 아까 제공자랑 다를 게 없죠. 그냥 반대 포지션이 되는 것 뿐이지. 그쵸?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봐봐. 리스 부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상대 계정에 뭐가 생겼니? 자산이 생겼지. 자산 보유하게 됐다고. 뭐 해야 돼? 상각, 평가, 손상. 아시겠죠?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상각, 평가, 손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보자. 왜요? 만약에 감가상각 방법이요. 정액법이에요. 그 다음에 내연요소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잠정가치는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도 말에 감가상각의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구할 거야. 그러면 취득원가는 1441080. 그러면 잠정가치는 없대요. 그리고 내연면수는? 내연면수 몇 년을 써야 돼? 리스 자산의 내연면수 5년이야. 근데 우리가 빌리는 기간이 3년이거든? 그럼 3년을 써야 돼? 5년을 써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의 정답은요, 조건에 있어요. 자, 조건이 뭐야? 무반한 조건이야. 안 돌려주잖아. 내용요소는 5년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자산의 내용요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거 하면은 요 금액이 288216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의 감가상각 무계액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건요, 맨날 이거 물어봐요. 감가상각비 얼마냐? 이거 물어봐. 아시겠나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미반환 조건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환 조건 얘기해 볼게요. 자, 반환 조건도 예시로 바로 가보죠. 예시로 바로 가면 아까 숫자랑 동일하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X년 말에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60만원의 정기리스를 내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반환 조건이다 보니까 보증 잔존가치가 4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보증 잔존가치가 10만원이 있었던 조건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요, 요거를 뭐 해줘야 돼? 어쨌든 미래에 유출되는 현금 흐름이니까 현재 가치 해줘야죠. 맞죠? 자, 뭐를 이용해서 원칙적으로는 제공자의 내재 이자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직면차익 이자를 쓴다고 얘기했었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리스 부채란 말이야. 자, 근데 이 리스 부채는 특징이 있었지.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지급할 것이 확실한 금액만 리스 부채로 봤어요. 그러면 우리 리스 부채를 구하기 전에 지급할 것이 확실한 금액을 먼저 찾아보자. 자, 얘는요. 지급할 것이 확실하죠. 얘는요. 확실하죠. 얘도 확실하지. 얘는 확실하죠. 얘는 확실하지 않죠. 이건 내가 내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제외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을 현재가치 하면 되겠죠? 안 돼요. 얘도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봐. 보증 잔존가치라는 게 40만 원이잖아. 내가 만약에 자산을 아껴 써서요. 60만 원짜리 자산을 갖다 주면 이거 40만 원 안 내도 되는 거야. 40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만 내가 돈을 내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껴 쓰면은 그 자산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돈이 없는 거죠. 3년 뒤에 가봐야 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요. 현재 가치 하면요. 결국 대상 금액이 되는 건 똑같아요. 반환 조건이든 미반환 조건이든. 그러면 자, 증권차익 이자율이요. 12%라고 가정했을 때 3년 연금연가계수만 줄게요. 연금연가계수가 2.4018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리스부채 이제 숫자 외우겠지. 1441 080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얘 이제 현재 가치 해줘야지. 그렇죠? 자, 요것에 이자 얼마 주기로 생각해요? 요만큼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준 돈은 6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주고 남은 돈이 요만큼이 남겠죠. 자, 그러면 요때까지 분배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X 있는데 말. 얘는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니까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나머지는 원금 갚았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뭐가 있다고? 자산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럼 만약에 감가상각 방법이요.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이라고 가정하면요. 자, 이때 감가상각을 하면요. 얼마를 생각해야 될까? 자, 우리가 취등원가에서 정액법이니까 잔존가치 빼고요. 여기서 이제 내용연수 곱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연수 곱해야 되냐는 거야. 자, 얘는 반환 조건이잖아. 리스 기간만 쓰고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리스 기간인 3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480, 36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을 상각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 리스 이용자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요거 물어본다고. 왜냐면 두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얘는 안 바뀌었잖아.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예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리스 사실 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가 리스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판매용 리스, 판매형 리스가 있어요. 근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판매형 리스는요, 버려. 이거 못해요. 내가 해봤거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IFRS 관리사 신청하신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IFRS 관리사에서는 욕을 해야 되거든? 강의를 해봤어. 다 버리시더라고. 어차피 안 나오는 거 약간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버리자. 사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이해는 아직 안 가요. 그냥 외우고 있어서 강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무슨 논리지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논리적으로는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매 리스 같은 경우는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더 들어. 그래서 이거는 좀 버릴게요.
제가 회계에서 유일하게 버린 파트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고 리스는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되겠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스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 제가 책을 보여드렸잖아요. 어디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리스에서 인식 면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리스 이용자는요, 리스 이용자는 무조건 금융리스처럼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분명하게도 차변에는 리스 자산이 인식돼야, 상환권 자산이 인식돼야 되고요. 대변에는 리스 부채가 인식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단기 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두 글자로 줄여봐. 이게 뭐야? 이게 렌트야. 아시겠나요? 잠깐 빌리는 거는 그냥 렌트로 처리해라, 임차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회계 때 임차료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여기에 걸려서 그렇게 처리했던 거야. 단기니까, 소액이니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조건 뭔가를 빌렸으면요 다 리스로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리스라는 커다란 범위 안에요 자그맣게 렌트하고 임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걔는 끄집어서 다른 회계처리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사실 우리 리스 안 해본 게 아니야. 여태껏 다 해봤는데 이게 정확히 리스였던 걸 몰랐던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 정도를 좀 알고 계시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리스까지 얘기를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재무회계 파트 가보도록 하죠. 어떡하지? 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 일단 끈다.